설마 일본이 이걸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군사적 밀월 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낸 북한과 러시아, 늘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중국에 이어 이제는 일본까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요. 사실상 전수방위 개념을 폐기한 일본은 은근슬쩍 전략무기를 개발하며 군사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준비 중인 대한민국을 향한 비수,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은 전수방위 개념을 폐지하고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국내 전문가가 사실상 일본의 선제 공격 선언과 다를 게 없는 의미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약 1년,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5대 신무기를 개발하며 선제 공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도서방위용으로 주장하는 신대함 유도탄입니다. 말이 대한미사일이지 필요에 따라 적함정은 물론 지상타격까지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의 전력에 비교하자면 현무3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임무를 맡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신의 미사일인 만큼 상당한 고성능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은 매우 긴 사거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무3를 예로 들자면 현무3C 기준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00km에 육박함에도 오차 범위는 기껏해야 1에서 2m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현무3C를 이용해 창문 자격까지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순항미사일은 긴 사거리와 정확도를 얻은 대신 보통 마하 1 이하의 아음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무3도 마하 1.2로 순항미사일치고는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탄도미사일인 현무2, 현무4가 각각 마하 7, 마하 10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느린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순항미사일은 비교적 격추가 용이한데요. 하지만 일본의 도서방위용 신대함 유도탄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나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기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외형을 보면 미국의 제즘, 노르웨이의 JSM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각진동체의 쇠기형 공기흡 입구를 탑재한 스텔스 구조로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절대적인 이지스함의 숫자가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인데요. 또 있습니다. 일명 SHW로 불리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아직은 개발 정보만 일부 공개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형상이 러시아의 지르콘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하이코어를 상당히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시 말해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아니라 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방식입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추가 매우 어려운데요. 일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SHW 또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 궤도를 자유자재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련된 내열 소재, 비행 제어 기술 등 관련 기술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이 덕에 중국이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 공공의적이 대두되면서 전수방위 개념을 폐지할 명분을 얻자마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미래 전략의 핵심인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코어를 이용해 이미 2차례의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을 완료했고 2024년에는 탄도와 탐색기까지 탑재한 진정한 의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아직 개념 설계만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비행 시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부쩍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ADSM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빠른 속도에 입체적인 기동이 더해져 격추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ADS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간 폭발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초고속 대형 로켓 모터와 빠른 방향 전환, 자세 제어 기능을 갖춘 요격체,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미리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LSAM과 미국의 사드를 콕 집어 자국의 ADSM이 더 뛰어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미 2023년 여름 LSAM의 초음속 미사일 요격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전 배치까지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일본은 이제야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일본의 엔진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뚝딱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LSM-2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의 군사적 성장을 단순히 꿈만 거창하다며 비웃어서도 안 됩니다. 일본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를 격렬히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 성장을 경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성장하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걸 용납하지 못한 건데요. 일본은 대한민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개념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전략무기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100kW급 레이저 무기입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일본은 이미 2010에서 2016년 선행 연구를 통해 50kW급 레이저를 발생하는데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최고 100kW급 레이저포를 2030년 이내 개발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50kW급 레이저면 이미 박격포탄 같은 물체를 격추할 수 있을 수준의 출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2023년 1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을 완료하여 실험평가에 돌입한 상태지만 출력이 20kW급으로 다소 낮은 편이라 드론 등 초소형 무인기만 격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030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 역시 차량 탑재형임을 감안해도 출력이 30kW 수준이라 일본에 비해 출력이 부족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정비청이 미국도 포기했던 기상천외한 신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레일건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오메가줄급 레일건은 비록 약 40mm 강철탄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탄두 초속 2210m, 마하 6.5 이상의 속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가장 빠른 전차포보다 30% 이상 빠른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레일건은 금속 레일 사이를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고 이 레일 사이에 위치한 탄약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자기장에 의해 탄약은 가속되어 초고속으로 발사되는 원리인데요. 완성형 레일건은 음속의 7배 이상으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탄환 자체가 소형이고 빠르다 보니 레이더상에서 탐지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비행체에 로켓 엔진을 탑재하지 않아도 되니 적외선 탐지마저 어려운데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레일건이 상용화된다면 현재 탐지체계나 요격체계로 레일건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적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극초음속의 탄환을 쏘아대도 방어는커녕 탐지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오메가줄급 레일건을 더욱 발전시켜 40mm 이상의 탄약을 연사로 최소 180km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 중인데요. 궁극적으로 지상의 트럭이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방향을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미국마저 레일건 연구를 진행하다 포기했을 정도인데요. 레일건은 작동 시 호전류와 열이 발생하여 레일과 탄약의 피로 파괴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 실험용으로 한두 발 발사하는 경우면 몰라도 지속해서 연사로 발사할 시 내구성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전류와 전압만을 이용해 탄환을 가속하다 보니 높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위력에 비례해 레일 구조도 거대화되어야 하므로 휴대성이 최악인데요. 지상에서 대규모 발전 시설을 구비한 상태면 몰라도 해상에서 운용하는 건 함포나 미사일이 더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고속탄환을 발사하기 때문에 레일의 마모가 심해 현재 기술로는 교체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오메가줄급 레일건도 고작 320g의 강철탄을 발사하는데 3개의 전원 컨테이너가 따라붙어야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함포나 미사일 수준의 탄환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전원 컨테이너 30개는 필요할 텐데요. 감당 못할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이토록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레일건에 집착하는 건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타격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체 개발한 레일건 한 포를 2025년까지 실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중국 해군 남해함대에 4,800톤급 상륙함인 하이양사남의 한 포가 203mm급 레일건 한 포로 바뀐 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전력수급 문제나 포신마모 등을 고려해도 레일건 1회 발사에 3,200만 원에서 6,400만 원이면 충분.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에 평균 18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함포의 유효 사거리가 평균 20km 내외인 반면 레일건의 사거리는 100km를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일건은 원리상 속도가 빠를수록 사거리도 늘어나는데 마 7에서 8의 속도면 200km를 타격하는데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점에 착안해 레일건 기술을 활용한 요격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수급이 불안한 해상보다 지상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레일건은 전통적인 미사일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대량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같은 수량의 요격 미사일보다 레일건 방식의 방공 체계가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기초 연구만 진행 중일 뿐 실제 기술 실증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 때문에 효용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밌는 건 대한민국은 이미 모두가 무리라고 말했던 무기 체계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개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지팡이입니다. 우주궤도에서 고중량의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목표물을 파괴한다는 개념인 신의 지팡이는 궤도 폭격 무기로서 냉전 시기부터 수많은 강대국들이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핵무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효용성 논란으로 곧잘 꿈의 무기로 치부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오직 대한민국만이 탄두 중량 8에서 9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8를 개발하면서 신의 지팡이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미사일 기술로 꿈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전례 없는 국제위기 속 대한민국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등 뒤의 적에도 방심하지 않고 끝없는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